건설사 소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계약하기가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하고 나서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비에 관련된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말을 하더라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이 시행사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이 자기 자본 비율이 20%까지 올리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5%였던 자기 자본 비율이 20%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돈 없는 시행사는 사업을 하지 말라.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건축주 학교 7기가 개강을 합니다. 총 5주 코스로 진행을 하는데요. 토요일 날 강의를 하니까 지방분들도 많이 올라오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수강 신청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2024년 1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 2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1월에 태양건설 워크아웃도 진행되고 또 여러 가지 중소건설사도 상당히 조금 위태로운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건설산업에 관련된 7대 이슈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좀 하면서 올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건설산업에 관련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건설동향 브리핑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7대 이슈를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29일에 나온 브리핑 자료가 되겠는데요. 938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김영덕 선임연구위원회 보고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주요한 내용들만 여러분과 같이 7대 이슈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건설 수주는 190조 1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190조 1000억 원. 자, 전년 대비 17.3%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가 17.3%로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뉴스를 보니까 2023년 경제 성장률이 1.4%,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낮은 그런 성장률이고요. 자, 2024년도도 1.8%나 또는 뭐 2.2% 정도의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1%의 성장률이면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썩 경기가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 수주 감소가 주거용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부분의 수주 실적이 급속히 감소한 것이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를 요약을 하게 되면은 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주거용 건축의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상당히 많이 줄었죠. 거의 뭐 50% 이상 줄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건설 물량도 이만큼 줄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은 2023년 들어서 급속히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2023년도 종합건설기업 폐업 신고를 한 건수가 무려 530개사로 그동안 최대의 폐업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 대비 무려 46%가 급증을 했다. 건설사 폐업이 이만큼 급증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또 무엇보다 분양보증사고가 11년 내 최대를 기록하는 등 부도 위험에 처해 있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3년도가 어렵다는 부분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도 계속해서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공사비가 2022년 10.8%가 상승을 했는데요. 2023년도 8월까지 3.9%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공사비 증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높아진 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고착화 되면서 상당히 건설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건설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설계한 부분에 공사하는 현장들이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는 지하 2층에 지상 6층, 7층 이렇게 중규모 건축의 사옥이라든가 오피스 건물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평당 1,100만 원, 평당 1,20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설사 소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은 계약하기가 무섭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계약하고 나서
인건비라든가 자재 가격이 올라갈 것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또 추가 상승비에 관련된 부분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정을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주거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사가 아예 입찰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물가가 불안정하고 또 인건비도 상당히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현장들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도 추가비가 올라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건축주와 또 시공자 간의 분쟁도 있고 최근에 국토부에서는 재정비 사업에 관련된 계약서를 이렇게 배포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기 때문에 분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가 오르고요. 또 인건비가 오르면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도 상당히 조금 공사비는 3.9% 증가를 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자재 가격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PF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여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대형 건설 기업들의 신용도가 악화되고 있고 대형 건설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 최근에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건설사들이 지금 이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 위험하다. 신세계건설, 코오롱 글로벌 이렇게 메이저 건설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 터질까 상당히 조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총선 이후로 터질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형 건설 기업도 재무 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폐업 건수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PF 부실 우려와 지방의 미분양 확산 그리고 건설 원가 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기업 경영 여건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래도 뭐 2025년도 뭐 상반기에는 조금 풀리지 않을까. 또 한쪽에서는 2024년 하반기에 조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요, 이 시행사, 그러니까 디벨로퍼들이 이 자기 자본 비율이 20%까지 올리자.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5%였던 자기 자본 비율이 20%까지 올리자. 그러니까 돈 없는 시행사는 사업을 하지 말라.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융감독위원장도 20% 정도 올려야 된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주거 사업이라든가 좀 대형 사업의 PF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인데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브리핑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7개의 주요한 이슈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성장 경제에 닥친 국내외의 선거 전국입니다. 선거 전국. 지금 뭐 이제 4월 달에 총선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정책들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라 곳간에 돈이 없어요. 이 포퓰리즘으로 막 정책을 쏟아내는데요. 그 정책을 다 했다가는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거 전국이기 때문에 재정 이슈와는 상관없이 표를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침체 일로의 주택 경기가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관건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환경과 거버넌스 분야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다. 뭐 저탄소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거버넌스를 강화할 거고 법적 의무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런 부분도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지속되는 건설공사의 품질 강화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건설을 보게 되면은 사건 사고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품질 강화를 해야 되겠다. 뭐 검단에서 아파트의 주차장이 무너지고 또 광주에서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 내용도 이슈가 되고요. 자, 다섯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날이 1월 26일인데요. 지금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사 같은 경우는 50억 미만의 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2년 유예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극적으로 뭐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건설기업 경영 여건의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뭐 PF라든가 금융이라든가 고금리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앞으로 더 부도나는 기업과 폐업하는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신기술 신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생존을 하려면 신기술과 신사업에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야 또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24년 건설 산업에 7개 이슈가 대략 한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슈를 하나하나씩 좀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내외 저성장 경제에 닥친 선거 전국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월 10일 날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투표가 끝났고요. 자, 11월 5일 날 미국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선거. 지금 뭐 이제 예비 경선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대세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가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수 정권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왜 트럼프냐 이렇게 조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갈지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국내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당에서 의원을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이 또 요동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적으로 선거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고 국가 경제에 미칠 선거 영향에 관심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선거에 따라서 2025년도 이 경기가 어떻게 판가름 날지 상당히 조금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4년도는 많은 나라에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다 새롭게 좀 정치가 세팅이 되고 2025년도에 또 다 새롭게 또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좀 걱정되는 게 미국 선거인데요. 자, 트럼프가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침체 일로의 주택 경기 회복 여부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건설 경기가 살아나려면 주택 경기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 부분이 매우 민감한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건설 시장의 급속한 위축에는 민간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 여건상 주택 경기의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아파트의 이 경기가 어떻게 갈지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건설 산업의 위축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주택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건설 산업이 위축될 것은 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재건축 같은 시장에서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다른 영상에도 조금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정부에서 방향을 발표하죠. 방향. 이렇게 방향을 나가겠다라고 방향을 발표하지만 30년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는 도시정비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법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은 국회에서 양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당이 의석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뭐 정치가 워낙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정책 방향을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법이 개정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에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좀 불안하기 때문에 4월 총선 이후로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책의 방향을 믿고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법이 개정되는 거냐 아니면은 시행령이 개정되는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개정을 할 수 있지만 법 같은 경우는 국회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책으로 인해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 거래량은 여전히 과거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최근 겨울로 들어서면서 주택 및 오피스텔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024년, 2025년 12월까지
신축되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에 한해서 주택수의 산입을 면제해주고 뭐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 주택과 오피스텔의 소유자에는 이런 건 좀 불평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이 소규모 주택 또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의 인허가와 착공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거의 시장에서는 공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회복을 할 거냐 이 내용도 상당히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총선 이후에 한 번 더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경기 위축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바로 고금리죠. 고금리.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양상으로 고금리 상황의 개선이 없이는 당분간 주택 경기는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뭐 3번이나 한다, 6번이나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성장률이 깜짝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뭐 3.4%로 상당히 좀 높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사업이라든가 건축산업에 있어서 이 고금리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 금리가 인하되어야만 주택 경기가 조금 풀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고금리 상황의 개선이 없이는 주택 경기 위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 경기 회복 여부가 2024년 건설 산업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만큼 주택 경기가 건설 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지금요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도 또 줄어든다면 뭐 2025년, 6년, 7년까지 주택 공급이 상당히 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주택에 대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신축이라든가 새로운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주택 경기 회복의 열쇠는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택 규제의 완화책 마련 여부 등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금리 인하와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회복될지 안 될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부문별 경제 성장률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전체 경제 성장률이 2.2%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분야가 다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설 투자만 마이너스 1.2%입니다. 마이너스 1.2%. 이게 2024년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만큼 건설 쪽이 안 좋은 내용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요. 환경 및 거버넌스 분야의 법적 의무 강화가 되겠는데요. 자,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이 바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사업 같은 경우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될 예정에 있다.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세대 이상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로드맵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20%, 30%, 40%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처음 도입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가 20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민간주택 30세대 이상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수준을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공사비 상승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2025년부터는 또 비공동주택의 일반 건축물도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약간 좀 규모가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2025년도, 6년도에
또 제로에너지 등급을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 환경 이슈가 건설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도 공사비가 비싼데 앞으로 더 공사비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부분들이 신축 사업이나 부동산 사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건설산업 경우에 건축물 및 건설 생산 과정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환경 관련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환경 부분에 있어서 또 저탄소, 제로에너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건설산업 혁신 논의에서 많은 관심이 없었던 건설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공개 확대 등 거버넌스 이슈들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투명성을 제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건설 산업에서 점점점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뭐 건설 산업에 관련된 실적 보고를 자세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규제와 제재를 좀 강화하고 투명하게 이런 재정이라든가 내용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지속되는 건설공사 품질 강화 이슈가 7대 이슈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인천 금단 신도시의 지하주차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건설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뢰감을 잃은 그런 사건, 사고였는데요. 자, 붕괴 사고 등으로 촉발된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 품질 문제는 2024년도에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건설정책, 제도 정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건설 공사의 부실 시공 관련해서 이 국민의 관심사가 상당히 좀 뜨겁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실 시공에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실 시공의 논란이 2023년도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2024년도도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부실 시공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건설공사 품질 관련한 논란은 2024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공사비는 올라가는데 그러면 공사비가 올라간 만큼 품질도 좋아져야 되는데 공사비는 올라가고 품질은 안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공사 관련된 내용이 2024년도 상당히 조금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2022년 1월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로 50인 미만, 5인 이상과 50인 미만, 또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중소사업장의 법 시행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전관리자를 또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뭐 이런 폐기물이라든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또 안전관리자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구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2년 더 유예해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2024년 1월 27일 어떻게 진행될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인 이상부터 시행을 하니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이 관련해서 정부와 국회, 노동계 이런 부분에서 뭐 시행 시기와 지원책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데 여당과 정부는 소규모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노동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건설사 부분에서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건설사 사장이 감옥에 가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점점 더 공사 관리가 어렵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이런 교육들을 더 많이 해서요. 예방에 더 초점을 줘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서 현실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건설사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월 26일 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앞두고 있으나 사실상 중소건설기업의 대응 준비는 극히 미흡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소건설 업계에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생존의 문제가. 중소건설 업계에 생존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은요, 많은 건설사들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22년 건설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644명 중 35%가 50인 미만 중소건설기업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자, 35%의 중소건설기업이 이제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중소건설기업 확대 적용을 한다면은 중소건설업계는 그 미치는 파급이 매우 크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뭐 이제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취약하다. 무려 35%가 이번에 시행되는 50인 미만 중소건설기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볼 때에 상당히 조금 어렵게 가는 것 같다. 뭐 좋은 뉴스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어려운 그런 진짜 국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건설기업 경영 여건의 지속적인 악화가 되겠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 생산 원가의 증가, 주택 경기의 위축, 또 전반적인 경기 악화에 따라서 건설기업의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형 건설기업까지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을 하니까 뭐 이 부분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이 다 어렵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대형 건설기업은 나았는데 최근에 뭐 태영건설이라든가 다른 건설사들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줄줄이 무너지게 되면은 건설 산업계가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더 큰 문제가 뭐냐? 여전히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고 총선에 따라서 정치적 불확실성과 저성장 경제의 고착화 속에서 건설사들의 경영 여건이 당분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정말 경영 악화를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다. 자, 그래서 총선과 부동산 PF, 또 원가에 대한 고금리 이런 부분들, 또 저성장의 경제 고착화 이런 내용들이 다 안 좋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2024년도에 생존하는데 상당히 조금 불리한 그런 조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이슈가 되겠는데요. 신기술과 신사업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증대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관련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의 대응과 지속되고 있는 건설 원가의 상승, 기술 인력 부족 문제에 관련된 건설 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 산업 전반의 혁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현장을 보시면은 뭐 외국인이 없이는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이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뭐 대형 현장도 마찬가지고 중소규모 현장도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건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인력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산업 전반에 혁신을 만들 거냐. 이 부분 때문에 뭐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고 또 로봇을 도용을 하고 갈수록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스마트 건설 기술이 본격적으로 건설 산업 내에 소개된 지 8년 가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건설 생산과 건설 사업 관리 전반에 활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형 건설사 같은 경우는 이미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하자라든가 공사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또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하는 시공사들은 앞으로 생존할 것인데 중소규모 현장이나 이런 꼬마 빌딩의 영세한 시공사 같은 경우는 갈수록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택사업 등의 기존 건설사업의 수익성 저하 그리고 환경, 에너지 관련 시장의 성장 등 건설 산업 분야의 신사업 진출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신사업에 대한 진출 활동이 나타날 것이다. 신사업, 신기술 이런 내용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최근 건설 시장의 환경 변화로 인해서 대형이라든가 중견 건설 같은 경우는 신사업 지출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마트 건설 기업이라든가 신기술 경쟁력 확보와
고부와 같이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건설기술 신사업 육성하고 또 신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보여줄 것 같다. 그래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3년 건설 경기와 또 2024년도에 주요한 7대 이슈를 좀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했는데요. 자,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건설 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종합해 보면은 2023년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저성장 경제, 총선, 주택 경기 침체 등 대외적으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내적으로 건설 생산 비용의 증가에 따라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저하가 나오고 있고 또 자금 조달이라든가 위기 징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4년 건설 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 자,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책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최근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했을 때 시의성 있는 지원책 제시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산업 경기 회복에 관련된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PF 관련 내용이 워낙 좀 위태롭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 좋은 PF 사업장은 다 정리를 하고 좀 새롭게 좀 세팅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장은 지원해주고 안 좋은 사업장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이런 순서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총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좀 많은 사업장들이 좀 정리되지 않겠나.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다음 선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4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그 이후로는 좀 안 좋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하고 민생 중심으로 해서 좀 경기를 일으킬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건설업계의 자금 시장의 경색 국면에 대한 유동성 확보 등의 재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무 관리에 집중을 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폐업하지 않게끔 재무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추진 중인 개별 건설 사업의 재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도 인원을 20%, 30% 줄이겠다. 이런 말도 많고요. 전반적으로 일감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라든가 뭐 건설업체라든가 또 그 옆에 하청업체들 상당히 다 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이제 리스크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2024년도 다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잘 버티고 잘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단기적으로 경영의 안전성과 성장성 확보를 위해서 현 사업 구조에 대한 재평가, 또 사업 전략의 재편이 필요하다. 그만큼 이제 구조조정이라든가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이 과정에서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의 진출 모색, 그리고 시장 수요 변화에 맞춘 기존 사업의 차별화와 내부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관리 혁신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국건설정책연구원에서 2024년도 주요한 7대 이슈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CEO들은 어떻게 이 방향을 잡아서 사업에 대한 정리를 할지 이런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건설동향 브리핑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매달 이런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건설업계 종사하신 분이나 또 중소기업 또 사장님들은 이런 동향 브리핑을 좀 보시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지 그 내용들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2024년 건설산업 7대 이슈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들 잘 버티시고 여러분 이제 뭐 큰 수익보다도 사업의 생존이 잘 버티게끔 하는 부분이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래 2024년도는 어쨌든 버티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혜롭게 잘 서바이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다른 이슈로 여러분과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